조도 팀장님이 좀 문을 열어주시고요. 황평호 박사님이 정리해 주시고 신성희 박사님이 총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한번 하고자 합니다. 혹시 조도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양평문화재단의 사업팀 조도 팀장님 토론 약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0분씩이나 말씀드릴 건 없고,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일단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평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 조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양평에 오기 전에는 사실은 경기 북부에 예전엔 천원 땅이었는데, 경기도 포천에 있는 관인면 쪽에서 문화재생 감독을 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발제를 보면서 나왔던 철원 평화라든지 아니면 태봉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반가웠고요. 저는 사실은 DMZ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적으로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뮤지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에코뮤지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 에코뮤지엄의 의미 자체가 단순히 개념의 가치는, 그러니까 에코와 뮤지엄의 결합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나 아니면 자연환경 유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캠페인 혹은 운동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주변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에코뮤지엄 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DMZ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깝게 있던 과거이고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에게는 좀 개념화되어 있고, 그리고 좀 아직은 좀 미지의 세계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초의 접근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올바른 어떤 인식 체계를 좀 수립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DMZ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방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 근처로 다가올지는 사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발제를 보면서 일단은 대략적인 데이터들,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생물 다양성, 종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것 자체도 저한테 상당히 가치 있는 어떤 강연이었고요. 그래서 교육받는 자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황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향후에 이제 DMZ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이게 개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향후에 지금 이제 말씀 쭉 나누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근처로 혹은 우리의 이제 생활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점들이 혹시 구체화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에콜로지 뮤지엄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환경 생태를 다룬다기보다 최초의 개념은 사실은 인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우리 주변의 문화유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혹은 이제 근대 이전의 역사 같은 경우에 이미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보호하고 그 가치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접근이 됐었고,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지대로서 근대에서 동시대로 넘어오는 그 지점에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그런 생태 환경들, 그러니까 모든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포함한 환경들에 사실은 에코뮤지엄의 시작점이 있다 보니 환경 생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포함은 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냉전의 역사들, 아까 이제 도판으로 보여주신 여러 이제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벙커의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안보 관광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에코뮤지엄의 좀 입각한 형태,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주변에 일단은 현존하고 있는 동시대의 우리 공동체가 좀 살아가야 하고, 그들이 좀 주체가 돼서 그들이 활동가로서 혹은 그들이 그 지역의 어떤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혹은 그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도 좀 활용 가능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는 좀 진입할 수도 현재로서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의 자격이나 그런 조건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점과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에서 좀 풀어봤고요. 좀 황 선생님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이어서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메모하셨다가 구체적인 행동이라든지 현재 정부가 됐던 민간이 됐던 어떤 활용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주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님을 모시고 10분간 토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발표 우리 황수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노출됐던 문제들 다 거론하셨던 것 같고, 또 특히 황 부장님도 잘 지적을 했지만 DMZ 상황이 조금 이제 이게 정세가 좀 좋아지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수준의 여러 가지 이 개발 논란들이 과연 이게 DMZ의 어떤 생태 보존에 적합한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쭉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지역별 문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도 보면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 장릉이나 뭐 계속 현장을 제가 심지어는 어저께는 제가 대장동까지도 지금 파악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DMZ에 대해서 보호를 하거나 또 생태보존구역으로 할 경우에 이 개발을 요구해서 개발 욕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생태보존구역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지역과 낙후돼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이렇게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계속 문화재 보존구역이나 또 생태보존구역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안에 계시던 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아마 MBC인가 어디서 보도가 나갔는데 강원도 지역에 그러니까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화 기차를 놓는다고 하니까 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원도 지역에 왜 이렇게 철도 투자를 많이 하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 자동차로 움직이는 거에서 기후 변화나 이런 화석 연료를 분출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하고 기차로 딱 간단하게 가서 오는 거하고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가 그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있으면서 보존되는 지역에 나머지 지역 사람들이 뭐 서울이고 경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강원도 청정 지역에 가면서 오히려 세금조라도 얼마를 제출하면서 그 지역을 보존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강원도 지역에 이런 간접 철도나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해주는 방식은 오히려 어떤 보장성 같은 정책으로 옳은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DMZ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대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살아가 있는 부분에서 저는 대체 보호를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생태 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니까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풍부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걷어서 이쪽 지역의 보호구역 안에서 살면서 어렵게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간접화폐를 뭐 재산세 면제, 자녀 교육대 면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이 보존구역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이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런 개발과 어떤 그 지원을 해주면서 그 개발 상대적인 욕구를 조금 더 보완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생각의 대안은 지금 뭐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 우후죽순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국도 DMZ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에서의 DMZ 뭐 가칭입니다만 DMZ청 아니면 DMZ 관리청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뭐 국방부나 아니면은 행자부나 또 각종 지자체나 그다음에 문화부나 이런 것들을 그 통합을 해서 DMZ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좀 관리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좀 모든 것들을 융합하고 통제하는 그다음에 조율해내는 그런 기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그 관리청을 위해서 우리 DMZ 그 지역 연대 같은 경우가 밑바닥 그 바닥 조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강론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DMZ 관리청이 저는 이제 DMZ 전체를 에코뮤지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박물관에서 뭐 박제화되는 유물 보존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이겁니다. 인간의 인류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해서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경제적 이익도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해 갖고 신농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전통적인 농활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유지해 가면서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해내는데 이 경제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도시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비싸게 사갖고 가서 여기 그 보존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이런 정책이고 그런데 이거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환경 지향적인 생태 삶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시민들의 그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보존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DMZ 관리청이 만들어지고 DMZ가 관리되는 거는 에코뮤지엄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황호수 국장님이나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DMZ 내 역사 유적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뭐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본다면 현재 DMZ 내의 역사 유적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100분의 1도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화재청에서 근대유산 뭐 몇 개 얘기하고 또 뭐 철원성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사 문화 경관들이 녹아져 있는 곳이 DMZ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는데 강원도 지역에는 문화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DMZ 안에서의 역사 문화 조사는 단순히 궁의 도성을 조사하고 철원의 문화 근대 유적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나 민족성이나 문화성, 역사성을 회복해내는 단절된 그것들을 연결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로 강원도 인제나 고성이나 화천 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족, 맥족들이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지어는 여진족이 강원 북부 쪽에 고성 통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진족의 형태가 그러면 그 강원도 남쪽에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방 계열의 민족들이 민족사를 연구하고 그 동질성을 연구하는 거는 우리 남북한에 끊어졌던 문화에 대해서 역사 문화에 대해서 그 맥을 이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DMZ의 역사 문화재 얘기하다 보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철원성, 궁예도성, 그다음에 뭐 근대 철원의 근대유산 이거 가지고는 그 철원의 역사 문화유적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아주 간단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혹시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지금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계약서를 비춰서 시간이 다 반사, 됐나요? 반사, 예. 나중에 더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은 참으로 참신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DMZ DMZ 내에는 사실은 뭐 역사, 문화 외에도 생태, 지금 말씀하신 북방 계열의 동지서 확보 같은 아주 커다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신 사무국장님께서, 황 국장님께서도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토론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엄청나게 많은 위원들을 하고 계시네요. 현재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신성희 교수님 모시고 10분간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성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네. 원래는 제가 여기 지정 토론자가 아니고 그 경기만 포럼의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는 김갑본 처장님이셨는데 지금 상중이셔서 엊그저께 제가 대타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틀 남다 보니까 거절하는 것도 결례인 것 같고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우리 황 국장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제가 경기도 의뢰로 DMZ를 연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경기도 의정부에 상주했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DMZ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황 선생님의 이 PPT 안에 있는 자료들이 저런 걸 볼 수 있었겠구나 해서 저한테는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화두는 발표를 듣고 있노라니 그 DMZ의 생태가 훼손된다는 개념과 보존된다는 개념이 정말로 정교하게 정립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 필요성을 느낀과 동시에 약간 좀 비판적인 질문도 갖게 됐는데요. 발표 내내 이제 제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DMZ 생태가 훼손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보존의 의미가 뭐고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들었는데 그 PPT 마무리쯤에 보시면 DMZ 일원의 보존과 평화적 이용의 원칙과 방침 이게 그 엑기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럼 보면은 이제 DMZ는 필수 불가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일단 그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이 뭐냐면 이게 분단 상황이 7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뭐 다소 좀 역전된 것이 아닌가. 무엇이 역전되었느냐? 원래 여기는 한반도에 5,000년 전서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치면 5,000년 전서부터 쭉 사람이 살아왔던 생활 공간이고 문화 공간이었는데 이 분단 때문에 70년 동안 사람들의 손길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의 손길 닿지 않는 다른 생태가 이제 새롭게 형성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가 지금 더 훨씬 우월하게 되고 또 이 가치가 주목받게 된 거는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원래는 DMZ 하면 뭐 전쟁, 무장 군인, 지뢰 같은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들의 학자들로부터 이 생태적인 가치가 새롭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야생의 자연,
한반도에서 이 인구 밀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은 원시림이 있고 그래서 좀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밀림처럼 생각하더라고요. DMZ는 사람이 안 가서. 이것도 저는 모종의 장소 신화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황 국장님이 몸담고 계시고 같이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는지 철저하고 정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접하는 것들이나 학계에 제출되는 내용들을 보면 좀 듬성듬성이고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대대적이고 섬세하고 정교한 생태조사 작업이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모순되는 건데요. 이런 생태적인 가치가 중요해지면 과거에 여기 사람 살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도 많았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금강산 가는 길이 다 이 DMZ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다 단절돼 있죠. 그리고 마을들도 많았었고 아까 자료에서 보여주신 농경지들도 이제 농경지 관점에서는 이제 폐경지가 된 거고 거기 이제 새로운 또 생태가 또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모순적이고도 이중적인 공간이 전 지금 현재 DMZ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생태적 가치를 너무 위에 놓다 보면 지난 70년 이전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축적되어 온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들, 그다음에 헤리티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또 동시에 방치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훼손의 의미도 이중적이고 보존의 의미도 이중적일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의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이후에 분단선 전체를 통째로 보존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된다는 언급을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독일의 경우하고 한반도의 경우에 다른 게 DMZ는 한반도의 허리를 완전히 가르고 있어서 이거를 마치 보호구역처럼 보호하는 날에는 계속 단절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존의 방식과 훼손의 개념에 대해서 생태적 가치와 뭐 사람들이 형성되어 역사적 가치 또 이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소 원론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오지 않은 야생의 자연의 공간이라는 DMZ가 이 최근 70년 동안 획득한 새로운 가치 역시 새로운 장소 신화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70년 이전까지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이 생존하면서 생활하면서 형성되어 온 가치들에서 눈을 돌리는 게 에코뮤지엄 사업이 좀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또 던질 수 있는 사회적인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황 국장님께서는 생태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생태 평화라든지 네. 보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발과 이용 문제는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보존과 이용,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논의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